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암이 원인이 뭔지 사실은 아직도 원인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디테일한 원인은 몰라도 포괄적 원인을 가지고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거에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물려받은 그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가족력이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제 그 집안의 가족력에 의한 암 발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죠. 그 유방암, 그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이모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 그게 있다라고 확인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유방을 절제했죠.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족적인 그 유전적인 변형이 있고 또 하나 근데 후천적으로도 변형이 분명히 일어나죠. 근데 후천적으로 일어나고 선천적으로 일어나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후성 유전체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인데 건강했었는데 이게 유전자에 이거는 후성 유전체라는 건 작동에 대한 거예요. 이 작동이 유전자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이 식생활과 생활 패턴과 이런 거에 따라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가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 탓이야. 그거는 내가 음식을 막 먹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환경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못 만들어져. 그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비만으로 오기도 하고 당뇨로 오기도 하고 뭐 혈압으로 오기도 하고 심장병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암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정한 사람한테만 오는 질환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특성과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특정한 영역이 어떤 특정한 유전자 부분이 좀 약하다. 근데 거기가 잘못 건드려졌더니 그게 암으로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당뇨 쪽 유전적 특성이 좀 약하다. 그러면 당뇨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암은 아주 특정한 사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적 특성이 좀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원래는 당뇨가 돼야 되고 뭐 혈압이 높아야 되고 심장 질환이 와야 될 건데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암으로 갔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적 변형과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적 변형이 지속화되게 되면 이제 그게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이게 이제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뭐 활성산소나 염증이나 호르몬이나 환경오염이나 노화, 식이습관, 스트레스, 면역불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핵심적인 원인이 노화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노화에 의해서 노화를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환경적인 인자들이 같이 갈 때에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금 내 나이가 만약에 10살이다, 20살이다.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또래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친구들이 암 걸린 사람이 1000명 중에 몇 명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60이다, 70이다 이러면 그 나이 때에 암 걸린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1차적으로 원인이 뭐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었는데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요인들이 같이 믹스업이 될 때 그게 걸리는 나이가 줄어드는 거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나이가 암이 어떤 사람은 80에 오를 게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플러스가 되면 80에 걸려야 될 게 60에 걸릴 수도 있고 50에 걸릴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암들이 대부분 근데 어떤 암들이냐? 소화기 계통의 식이하고 관련된 암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걸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10대, 20대까지는 암이 안 걸렸는데 왜 40에서부터 80세 사이에는 암이 많이 걸리느냐? 그 사이에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를 자기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생활에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럼 내 삶이 걸리기 시점 전부터 10년, 20년 전에 나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왔는지를 잘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원인을 거기서 싹 제거를 하면 암이 더 확대되고 그 진행되는 거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된다. 그 다음부터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암에 걸리면 덜컥 항암제 치료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왜 정상이었던 세포가 비정상 세포가 돼서 암으로까지 가게 된 그 내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거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내고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암의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암의 치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보니까 암이 정상세포가 암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연구된 걸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뭐냐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야. 보니까 다 에너지가 남아도는 사람들 한테서 문제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남아돌다 보니까 이게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후성 유전자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증폭되면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여러 가지 DNA가 메틸화되고 뭐 이런 영향들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 세포가 이제 그러다가 돌연변이가 되고 그러면서 암으로 가는 이게 큰 하나의 일반 부모로부터 가족력에 의해서 물려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큰 패턴 중에 하나다. 이 대사가 변형이 시작되면서부터 암이 시작되는 거다. 이 대사의 변형은 언제 일어나느냐? 에너지가 남아도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한 거. 에너지가 남아돌면 산소는 반드시 부족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쓴다는 남아돌지 않는다는 얘기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소비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남아도는 때가 됐다. 그 얘기는 기초대사가 적어진다. 내 안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다 에너지가 남아도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돌면 그때부터 그 산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라 그러냐면 암이 유전질환이 아니라 대사질환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근본 시작은 대사의 변형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정상세포의 대사하고 암세포의 대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치료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보면 우리가 밥을 먹은 이 포도당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젖산 만드는데 얘들은 에너지를 다 집중해요. 이 젖산이 암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에너지원이면서 메타볼라이트라고 보면 돼요. 이 대사체다. 이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암을 치료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젖산은 암 전이의 핵심 인자다. 그러니까 젖산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포가 원래는 정상적인 pH가 7.4예요. 근데 젖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pH가 6.8 이하로 떨어져. 그 주변이 다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게 뭐냐.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과 그거를 잡으려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왔던 면역세포가 다 이 젖산에 의해 가지고 마치 마취총에 맞은 것 같아. 감염된 것 같은 거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야. 이제 보게 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젖산을 많이 만드냐? 산소가 부족해서요. 원래 우리가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뭐가 되죠? 그 다음날 보면 뻐근하죠. 근육도 아프고 막. 그게 왜 그래? 이게 젖산이 쌓인 거거든요. 운동, 등산을 어느 날 갑자기 하거나 안 뛰다가 뭐 몇 킬로를 뛰었다든가 뭐 이러면 이 알이 배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그 근육에
조직에 젖산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암은 우리가 산소가 충분히 정상적인 레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산을 많이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암이 대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암이 하는 일은 먹고 젖산 만드는 게 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암한테서 이 젖산을 못 만들게 어떻게 하면 못 만드냐? 이게 암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냐? 젖산을 만든 얘기는 뭐죠? 젖산은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은 밥에서부터 젖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 아미노산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결국에는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치료의 핵심이. 또 하나는 암세포의 특성 중에 암세포는 변신의 규제예요. 이 암세포가 이 대사를 스위칭하는데 어떻게 하냐? 암세포 내부에 있는 이 대사 프로그램을 자기가 다 고쳐버려.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바꾸죠. 그듯이 얘가 우리 세포 내에 있는 대사나 유전 프로그램을 싹 바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죽지 않는 그렇게 자기가 딱 그걸 만들어버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죽어야 되는 그 모든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들을 교체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재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세포 주기를 조절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포는 노화될 수 있죠. 그 노화 프로그램도 다 변경을 시켜. 그래서 얘는 영원히 증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분화가 안 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의해서 이 조직에 의해서 이 컨트롤을 받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 변할 때마다 자기도 같이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치 콤보 3단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은 이런 자기 스스로가 스위칭을 스스로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스위치 변경하는데 이게 3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빨리빨리 증식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이게 에어로빅 글라이코시스에서 산소가 있는데 정상적인 대사를 할 때에는 매스 많이 증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제 스위치가 발달되고 산소가 많아 혈관 옆에서 이제 암이 자라기 시작해요. 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 쪽 있죠. 거기 쪽을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대사 스위치를 변경을 하고 또는 아예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혈관이 없는 데서 자라게 될 때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를 또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갖다 놔도 그 환경에 맞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근데 우리 일반 세포는 그런 상황에서는 죽어버리죠.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암세포는 똑같은 암세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암세포인데 덩어리인데 맨 가운데 있는 덩어리와 중간에 있는 덩어리와 맨 바깥에 있는 암세포는 대사가 다 틀리다. 왜 그러냐? 이유가 산소가 부족하고 에너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 스스로가 다 변신이 돼 있어요. 그 변신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유전자의 특성과 종양이 어디에 나냐? 그게 간이냐, 폐냐, 뭐 아니면 뇌냐 여기에 따라서 다 또 틀려요. 이 생리적 상태에서 내가 비만이냐, 당뇨가 있냐에 따라 또 틀리고. 그래서 근데 에너지 대사, 암의 대사의 변신에 가장 키는 뭐냐? 산소하고 에너지원이에요. 산소군과 에너지원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야기가 완전히 상이한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맨 밑에 보겠지만 에너지 레독소를 조절하는 요 기능이 결국에는 암을 증식하고 전이시키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조절하는 게 가장 핵심 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보였지만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 있죠. 정상세포한테 활성산소를 확 쏴가지고 이 정상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가 마치 암세포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암세포한테 공급을 해줘. 완전히 하청업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에 있는 이 세포가 왜 이렇게 되냐? 활성산소와 pH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젖산이 많아져가지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노예가 돼서 암세포가 원하는
요구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공급하는 공장 하청업체로 전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암세포는 혈관 가까이 있는 세포하고 혈관 멀리 있는 세포가 서로에게 서로가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서 서로가 살 수 있게 만들어. 공생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는 또 암세포는 저 그 끝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저 뭐야 바닥에 있는 암세포하고 저 표피에 있는 암세포하고 또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암세포는 이게 발달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단순히 항암제 하나 이게 뭐 항암요법 이거 가지고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상세포가 만들어가지고 암세포 어디냐 산소가 많이 있는 암세포한테 젖산을 만들어서 줘요. 그럼 얘가 이 젖산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열심히 사는 거야. 근데 저 깊숙이 산소가 없는 데서 자라는 암세포가 또 포도당을 먹고 또 젖산을 만들어서 이 잘 자라는 애한테 또 줘. 근데 그러면 또 이 산소가 없는 데서 자라는 애는 어떻게 하냐? 이 젖산을 또 어디다 두냐? 혈관 세포한테다 줘. 혈관에 있는 세포한테 줘서 혈관이 이 암세포한테까지 혈관을 오도록 마치 유도탄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쪽으로 빨리 혈관에 오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이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스가 뭐냐? 젖산하고 활성산소야.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가 그 암세포의 에너지 만드는 그거를 블라킹을 해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하고 이런 당뇨병 치료제가 같이 연계돼서 할 때 무지무지하게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남아들면 결국에는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세포가 잘 안 죽어. 그거 왜 그러냐면 빌빌거리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잘 먹기도 연명이 잘 안 되는 데다가 항암제 딱 거기다 죽이는 거를 딱 투여하면 폭탄을 투여하면 바로 죽겠죠. 근데 쌩쌩해. 막 돌아다니고 쌩쌩하고 힘이 넘쳐나는 데다가 뭘 하나 던진다 해서 걔네들이 그거를 맞고 죽겠냐. 잘 안 죽는 거지. 부상은 입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지. 그 원인이 뭐냐?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한테는 이런 락테이트나 케톤이나 이 글루타민과 같은 이 에너지원을 얼마나 빨리 제거시켜주고 이거를 못 가게 만드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젖산이 이게 여기에만 여기 면역세포한테는 젖산이 많아지면 면역세포가 다 그 활동을 멈춰버려요. 그래서 수지장 세포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암을 잠단하고 NK 세포라든가 T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암세포 주변에 와서 암을 잡으려고 했다가 암에 다 노예가 돼버려요. 암을 도와주는 데로. 실제 보면 이 대식세포라는 게 암 잡으러 왔다가 암세포가 저기 젖산을 빵 쐈어요. ROS하고. 쐈더니 얘가 암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을 증식하는 데 도와주는 물질들을 다 만들어내요. 암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조차도. 맞아요. 면역세포조차도. 암세포 주변 환경에는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면역세포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pH가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서 이게 다 암을 도와주는 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는 pH도 낮고 활성산소도 많고 염증 물질도 많아요. 암세포 주변에. 이 암세포 주변에 이 철옹성 같은 이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암 걸려서 면역물질, 면역에 좋다는 거 먹는다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이거가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게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암을 고형암이다 빨리 수술을 하고 그래서 고형암을 떼어내고 이런 그 젖산이나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없애는 그런 처리를 하고 그런 식이요법을 하면서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 같이 가야지 이게 암을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생명공학 연구원의 그 여명일 박사가 실제 그 젖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봤더니 젖산하고 단백질이 붙어서 혈관을 만드는 걸 촉진시키고 암이 증식되는 거를 확산시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젖산하고
그 NDR G3라고 하는 단백질이 붙는데 이 붙는 거를 못 붙게 만들어 버렸더니 어떻게 됐냐? 암세포 증식 속도가 확 떨어졌어요. 이게 젖산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암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뭐냐?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먼저 개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항암제를 투여하든 면역요법을 하든 뭘 하든 이게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서 그래서 에너지 만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대사 스위치를 변환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요법을 통해서 그 혈중에 그런 그 암이 잘 자라게 만드는 그런 그로스 팩터들의 비율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식이요법이 뭐냐? 사실은 단식을 하거나 금식하거나 근데 계속 금식하는 게 주기적으로 이틀, 3일씩 하면서 항암제 투여받기 전에 2, 3일 뭐 금식하거나 단식하면서 항암제 투여를 해가지고 암은 빨리 죽이고 정상세포는 빨리 회복되게 만들고 그래서 항암제 부작용을 없애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호스트와 정상세포와 암세포 사이에 이런 락테이트나 이런 걸로 대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을 끊는 방법들을 또 여기다가 투여를 하고 이런 방법들이 같이 갈 때에 효과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예가 있는데 젖산이 암세포가 젖산을 막 배출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그러면 젖산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젖산 배출하는 통로를 막아야 되겠다. 댐 막듯이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막아봤더니 또 다른 구멍을 하나 또 만들었어. 그래서 또 다른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옆에서 배출을 또 하는 거야.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게. 그랬더니 또 한 군데서는 어떻게 하냐? 그럼 막아온 데를 배출을 시켰는데도 안 돼. 암이 증식하는 거는 조금 뭐 막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암을 잡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없애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근본적으로 막아주고 그러면서 젖산이 나오는 통로도 막아주고 세 가지를 동시에 했더니 그때서야 암이 죽더라. 그래서 이런 요법들이 같이 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 이런 요법 위에 또 뭐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면역요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암은 이미 내 몸 속에서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변신할 수 있는 환경과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하나를 가지고 암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거, 시기적인 거, 이런 치료적인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활성산소와 젖산과 염증이라고 하는 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장벽들 이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공유하면서 암 환자들한테 이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입니다.